2022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이진우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도 차에서 긴 시간 보내실 분들께 라디오가 즐거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제에 공감하실 쓰레기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명절만 지나면 전국이 쓰레기로 더 몸살을 앓곤 하죠. 과도한 선물 포장 쓰레기가 늘 논란거리가 되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저런 머리도 짜내고 있는데 뭐가 좀 나아지긴 하고 있는지 오늘 센터뷰 시간에 우리를 둘러싼 쓰레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추석에 고물가로 정말 허리가 휜다는 말도 다들 실감하셨을 텐데, 정육시장에서 이른바 D2C, 즉 복잡한 유통구조 다 줄이고 제조부터 배송까지 모두 책임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대표적인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도 인수했다고 하는데,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정육각이라는 스타트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추석 선물 받으면 고맙기는 한데 보자기 열어보면 그 안에 상자 안에 또 상자 들어있고, 상자를 다 열고 나면 또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참 과대 포장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죠. 고급스럽고 예쁜 포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데, 단속을 한다고도 하고 좀 나아지고 있는지는 걱정이고, 오늘은 이런저런 포장 산업의 변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경제 사회연구소의 홍수열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명절이 쓰레기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기일 것 같긴 한데 실제로도 그래요? 배출량이 갑자기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의 그 통계를 보게 되면요, 일단 음식물 쓰레기는 한 15%에서 30% 네. 늘어나는 걸로 나오고요. 다음에 포장이 늘어나잖아요. 예. 포장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추석 같은 경우에 환경부에서 한번 해보니까 그 재활용품을 반입하는 선별장에서 네. 명절 전에 비해서 명절 후에 플라스틱 반입량이 70% 증가하더라. 와, 하기야 뭐 저희가 이렇게 선물 많이 주고받고 하는 경우도 1년에 많지 않으니까요. 이게 택배 물동량이 명절 때 한 15%에서 30% 증가하거든요. 예. 당연히 내용물보다는 포장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렇죠. 이것이 쓰레기를 좀 더 많이 늘리는 것 같던데, 이렇게 평소보다 쓰레기가 갑자기 늘어나면 이걸 치우거나 재활용하거나 하는데도 부하가 좀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선물 포장지 중에서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로 구분되는데요. 네.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시적으로 물량이 확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재활용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죠. 네. 그 유명한 사진들 있잖아요. 선별장마다 스티로폼이 산처럼 쌓이는 하얀 산이 생기잖아요. 스티로폼 그거는 부피를 줄일 수도 없고. 그렇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들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네. 선물 포장을 보게 되면 부직포 가방도 있고 보자기도 싸고 보냉백도 있고, 과일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밑에 그 스티로폼 받침대, 예. 다음에 또 랩으로 싸고, 이런 것들이 다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들이거든요. 보냉백이나 그 과일 밑에 살짝 하얗게 받쳐놓은 얇은 스티로폼 같은 그거는 따로입니까? 그 재활용이 안 되는 안 돼요?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따로 있어요? 재질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과일 망이라든지 과일 받침대, 예.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안 되는 안 스티로폼이거든요. 되고, 보냉백에 들어있는 것도 안 되고. 보냉백도 그 섬유 종류니까. 예. 그러니까 부직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보자기도 마찬가지고. 그건 그냥 태워야 됩니까? 그렇죠. 한번 쓰고 버리는 쓰레기인 거죠. 뭐 재사용은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본질적으로는 재활용이 안 되는 재질들이에요.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의 포장을 하는 것들은 다 재활용 안 되는 거군요. 그런데 예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시기가 명절 시기인 거죠. 그렇군요. 스티로폼은 말씀 나온 김에 그건 어떻게 재활용을 해서 우리가 씁니까? 두꺼운 스티로폼 박스. 스티로폼이 폴리스티렌 PS 재질이거든요. 예. 이것을 이제 녹여서 사진 액자 같은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그렇죠. 녹여서. 그러니까 스티로폼이 플라스틱 안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뻥튀기를 부풀린 거죠. 예, 그러니까 녹여서 공기를 빼낸 다음에 그걸 다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건축 자재나 아니면 사진 네. 액자 같은 이런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평소보다 이렇게 늘어나면
작업량을 늘리거나 며칠 그 야적장에 쌓아놓거나 하면서 조금씩 해소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돌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천에 야적을 엄청나게 해야 되니까 예. 아무래도 부하가 걸리게 되죠. 정부가 그래서 한때는 과대 포장하는 거 단속하겠습니다 하는 발표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단속을 해요. 명절 때마다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고 뭐 단속 실적이 10,000건이 넘어가요. 네. 그런데 실제 과대 포장으로 적발된 횟수는 작년 추석에 0.7%, 이번 설에 0.2%. 거의 적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다. 그러니까 과대 포장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제품도 소비자가 받아보면 과대 포장이거든요. 실제 뭐 한가 제품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가 다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실제 뜯어서 제품을 보게 되면은 그 A4의 반도 안 차거든요. 그런데 포장은 산처럼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체감하는 과대 포장과 실제 법으로 정해놓은 과대 포장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과대 포장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포장 쓰레기 발생이 줄어드냐? 결코 그런 건 아닌 거죠. 어떤 포장이 과대 포장인지도 규정으로 만들어놨나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규제인데 그 포장 횟수하고 포장 공간 비율 규제라고 하는데요. 전체 상자 안에서 내용물이 차지하는 공간. 그러니까 남는 공간 비율을 정해요. 네네. 예. 그러니까 명절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제품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예. 종합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포장 공간 비율이 25%예요. 그러니까 상자 안에 내용물을 채우고 남는 공간이 25% 이내여야 된다. 그다음에 포장 횟수도 2번 이상 하면 안 된다. 실제 내용물 나올 때까지 3번씩 뭘 까거나 열어야 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은 정해 놓았는데 실제 이제 종합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위 제품들을 포장해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단위 제품, 그러니까 가령 과일들을 넣으면 과일 하나하나를 또 포장을 하잖아요. 과일 하나를 포장한 것은 또 포장 횟수하고 포장 공간에 산입을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하나를 크게 포장한 다음에 집어넣어 버리면 실제 포장 공간 비율은 그냥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군요. 실제로는 과대 포장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왜 과대 포장을 하는지 이유를 다 말씀 안 하셔도 다 알 것 같아서 참 그 말리기도 그렇고 내가 만든 거 좀 더 비싸게 보여서 팔라야 먹고 사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하면 그거. 그러니까 선물 포장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뭐 외관상 정성이 보이도록 해야 되니까 어쨌든 예쁘게 많이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럼 이걸 규제를 강화해서 될 거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 만든 김에 단속을 좀 해서 선물 포장 같은 것도 굉장히 간소하게 하는 걸로 만들어 보면 가능할 것도 같으십니까? 일단 선물 포장이라거나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선물 포장의 특성을 감안한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물 포장을 진짜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간소하게 포장해라.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기준을 정해서 단속을 한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포장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선물 양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버리면 포장지 쓰레기 총량은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자꾸 뭔가를 명절 포장 자체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포장 자체를 좀 더 줄이는 쪽으로 가보자라고 가기보다는 명절 때에 선물을 주고받는 이 문화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지금 뭐 명절 때 차례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전을 붙인다든지 수십 년 동안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문화도 최근에 다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문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문화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당근마켓에 가보면은 명절 선물 지금 매물들이 엄청나게 중고품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제품을 명절 선물이라고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고품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원하지도 않는 선물을 계속 이렇게 떠넘기는 식의 선물 문화를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냐라는 거죠. 방송 들으시다가 2793번님께서는 저는 부직포 포장 가방, 한우 들어있는 고기 있는 부직포 가방은 안 버리고
그 계절 이불 바꿀 때 이불 보관 가방으로 쓰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아유, 재사용은 가능한데 네.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큰 한우 들어있었던 가방인가 봅니다. 9206번님께서는 명절에 사과 택배를 보내고 있는 과수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과일망 하나하나 싸려면 손목 나갈 정도로 힘이 들지만 이거 안 하면 사과가 멍들었다고 반품이 계속 들어옵니다. 택배 회사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상하지 않게 포장하라고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망을 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또 사정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추석 명절에 선물 보내는 문화 풍습도 뭐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면 좋겠으나 그게 안 된다면 실제 제품을 보내지 말고 그 상품권 같은 걸 사서 예를 들면 사과 한 박스 상품권이라든가 그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꼭 추석 때 구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예전 같을 때야 뭐 꼭 추석 때 손님들도 오고 차례도 지내고 해야 되니 그때 쓰지만 이제는 차례상에 올리라고 꼭 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육류 같은 거 하더라도 다음 달에 사서 먹으면 되고 아니면 뭐 다시 환불해서 쓸 수도 있게 서로 그렇게 봉투만 오가는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맘카페 같은 곳에 보면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전자상품권이나 예. 그 전자화폐 같은 것으로 음, 그냥 쿨하게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거 사는 거니까 굳이 과대 포장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음, 포장을 하기 때문에 포장 포장 비용 때문에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거든요. 예. 그 비교를 해보니까 한 25% 정도 더 음.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갑자기 선물 안 하면 또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또 농민들은 쉽지 않은 상황이 돼서 선물 주고받는 거에 한다 하더라도 굳이 포장에 이렇게 서로 애쓰고 버리고 할 필요는 뭐가 있겠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까 뭔가 고급스러운 포장일수록 환경에는 나쁜 포장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 뭐 많은 물질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재활용도 잘 안 되고 그렇죠. 탄소 배출량 차이도 크겠죠. 이 과대 포장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아니 쓰레기 발생량이 30% 늘었다 그러면 물건을 만들 때 원료를 그만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30%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탄소 배출량도 30% 늘어난 것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포장 산업계에서는 뭐 좀 고민을 좀 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과대 포장하고 많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 그 포장재를 종이로 네. 바꾼다든지 아니면 포장의 크기를 줄인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질을 대체하자라고 가는 것인데 그 이런 그 재질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그 단위 제품당 사용량은 줄어들어도 결국은 총 사용량은 증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 전혀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는 이야기는 하기 어려운데 네. 그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플라스틱 포장을 종이 포장으로 바꾸면 좋습니까? 환경에는?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 자체가 석유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아. 사용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거고 또 태울 때도 네. 결국 석유를 태우는 거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1kg을 태우면 뭐 만들 때 한 2.3kg 정도 온실가스 배출되는 거고요. 네. 태울 때 또 2kg 넘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플라스틱을 뭐 종이라든지 나무 같은 좀 더 친환경 소재의 재질로 전환하거나 네. 하는 것이 탄소 배출이 저감이 되는 것이죠. 그게 전환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종이 포장을 하면 좀 포장의 느낌이 잘 안 드나요? 일단 페트병을 예로 들면은 그 페트병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페트병 두께를 계속해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수 회사들 같은 경우에 페트병 300ml 하나에 뭐 10g이었는데 지금은 9g짜리가 네. 나온다든지 아니 라벨 자체를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마개 자체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하는데 문제는 페트병 소비량이 10년 전에 비해서 3.2배가 증가한 거거든요. 2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그만큼 음료수를 많이 사 먹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러니까 비해서. 페트병 단위 개수당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더라도 페트병의 총 소비량이 증가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런 노력들 자체가 무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음료수를 많이 먹고 있군요. 최근에는 외국에서도 이런저런 시도들도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뭐 코카콜라도 재사용 용기 비율을 25%까지 늘리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고, 재사용 용기라는 건 PET병을 좀 페트병을 다시 씻어서 쓴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 플라스틱 안에 이제 재생원료를 쓰겠다. 그러니까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량을 50% 이상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예, 어차피 재생원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회용이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렇죠. 거니까 예.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전 세계 음료 회사들이 그럼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겠다. 그럼 네. 용기를 재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우리나라의 소주 맥주병처럼 유리병을 씻어서 재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네. 이제 페트병을 좀 더 두껍게 만든 다음에 이 페트병을 씻어서 재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독일은 20년 전부터 네. 이제 페트병 재사용을 하고 있어요. 씻어서 또 쓰고 또 쓰고. 예, 하고 있고 이번에 2018년부터는 브라질을 시작으로 해서 남미 전역에서 예. 또 페트병 재사용 문화가 늘어나고 있는데, 또 페트병을 계속 재사용하는 부분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 이슈와도 연결되니까 또 소비자의 거부감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건 뭔가요? 재사용하면 나빠요? 계속해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다 보면 플라스틱 안쪽에서 미세 플라스틱 떨어져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면 괜찮은데. 그렇죠. 반복해서 사용하면 씻는 사용할수록 과정에서. 내구성이 약해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의 노출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이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사용은 가는 게 맞는 것인데, 재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 페트병을 재사용할 거냐? 아니면 전통적으로 유리병으로 다시 전환해서 유리병을 재사용하는 문화로 갈 거냐? 근데 유리병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또 무겁기 때문에 운반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네요. 깨지기 쉽기 때문에 취급의 문제도 있고,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최적의 조합을 어떻게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인데, 어쨌든 문제는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재사용 문화로 가야 된다. 이것에 대한 요구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재사용 안 하고 페트병은 어떻게 씁니까? 페트병을 녹여서 재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녹여서 또 페트병 만들어요? 그렇게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페트병이 다시 페트병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지금 안타깝게 지금 코카콜라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예. 전 세계 50개 국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30개 국가는 페트병이 다시 페트병으로 재활용되는데, 예. 20개 국가는 그게 안 되고 있다. 그 20개 국가는 우리가 들어가요 지금. 아니, 어느 나라는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 만드는데 쓰고 어느 나라는 못 쓰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려면은 그 위생과 안전 기준들, 다음에 품질 기준 다 모두 충족시켜야 되는데, 수집되는 페트병이. 그렇죠. 그러니까 수집과 선별과 재활용 이 과정 전체에서 이 기준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활용품 열심히 잘 모은다고 소문났던데요. 재활용률은 2020년 기준으로 75%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지만 재생원료의 품질 측면에서는 그 정도의 지위를 못 가진 거죠. 오히려 좀 더 낙후된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페트병의 이제 재활용의 과제는 뭐가 문제예요? 페트병을 어떻게 모으면 그럼 재활용을 잘할 수 있습니까? 지금 투명 페트병을 따로 모으자라고 예. 해서 2020년 그 크리스마스부터 해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 생수 음료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아서 선별해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품질을 높일 수가 투명한 있는데, 것만 따로 모아야 되는데 예. 우리가 그 분류를 잘 못한다. 모으기는 열심히 모으는데. 그렇죠. 이제 분리 배출을 잘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 이후 단계에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문제가 이렇게 있군요.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예,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수장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쓰레기 얘기 나오면 목소리 톤이 높아지시는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2부로 이어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블루칩 기업들의 이면의 이야기를 재밌게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육각이라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인터넷으로 고기 파는 회사 정육각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밀크 코리아 신기주 부대표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는 뭐 다 이제 인터넷에서 파니까 네. 이런 것도 인터넷에서 팔아라는 질문도 좀 식상하긴 해요. 뭔들 못 그러니까요. 팔겠습니까? 네. 예. 이 회사는 고기를 파는 모양이에요. 맞아요. 네, 고기를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이 레토릭이 붙어요. 초신선하게 판다예요. 그 왜 그 음식점 가면 고기 맛이 없다 그러면 이게 고기가 오래 이 냉장 보관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맥주 회사들이 얘기하는 게 맥주 맛이 가장 맛있는 곳은 맥주 공장이다 그러고 고기가 맛이 가장 좋은 곳은 고기 도축장? 도축장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선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은 빨리 현장에서 이 배송한다는 것인데 예. 특히 이게 굉장히 싼 값에 배송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있잖아요. 추석 네. 물가 많이 올라갔고 놀랐는데 뭐 고기 가격도 많이 올랐겠죠. 뭐. 이게 그 농축수산물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농축수산물이 상승률이 7.1%라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뭐 정부가 뭐 이런 농축수산물 관련된 쿠폰 발행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삼겹살 가격은 한 2% 정도 올랐다고 하던데 명절에 고기 좀 먹어야 되는데 삼겹살도 비싸면 네. 고기 없잖아요. 그런데 정육각이 2016년부터 이제 인터넷으로 고기를 팔았는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삼겹살만 830만 톤 팔았어요. 그러니까 삼겹살 전문 특화되는 곳인데 점점점 이제 확산되고 있죠. 회원 수가 한 81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2016년 2월에 창업했는데 지금까지 2021년 연 매출이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원래 좀 써보기도 했었는데 정육각에서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삼겹살을. 네. 예. 그랬더니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날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오늘 주문해서 오늘 접수 받아서 내일 아침에 보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오늘 주문하면 모아놨다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서 목요일 날 주는 뭐 그런 방식인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핵심은 보통 고기를 도축해 놨다가 주문 들어오면 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육각은 어떻게 하냐면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도축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흘 고기가 안에 뭐 급하게 필요할 일은 적을 테니. 네,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고기 맛이 제일 좋고 그리고 유통 과정을 짧게 해서 가격을 싸게 한다는 것인데 그럼 소비자들이 모아서 공동 도축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중간에서 아주 그 일 유사합니다. 해주고. 네, 아주 유사합니다. 예. 잡자마자 빨리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까? 그게 고기 맛을 네. 즐기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도축장에 찾아가서 고기를 드시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축산물 유통 시장을 좀 알아보면 크기가 한 30조 정도 돼요. 정육시장 크기가. 예. 그런데 6단계에 걸쳐서 유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장이 있고 도축장이 있고 육가공 공장이 있고 도매시장도 있고 세절공장, 소매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설명만 드려도 과정이 좀 길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줄일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줄여야만 중간중간 들어가는 마진이 줄면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뭐 기름값 드니까 당연히 유통비 들고요. 그리고 인건비 들어가는데 이 과정만 줄여도 정육각은 인건비만 보통은 30% 정도 드는데 인건비가 전체 고기값에 유통 과정에서. 근데 예. 10%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가격 낮추고 그리고 맛도 좋아지게 되는 것인데 그걸 이제 보통 D2C라고 표현하는 거죠. D2C. 네, D2C 이제 다이렉트 투 컨슈머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소매상, 도매상 거치지 않고 정육각한테 직접 와서 예. 뭐 예를 들면 자사몰이든 앱이든 이런 걸로 와서 직접 구매를 하면 그러면 그대로 정육각이 공장에서 여기 스마트 팩토리라고 불리는데 김포하고 성남에 있습니다. 여기서 고기 탁탁 잡아갖고 그래서 바로 보내준다. 고기 최소 한 3일 정도 안에는 신선한 고기를 보내줘요. 요걸 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이 80만 명 정도 모여있는 매우 인기 있는 고깃집이 된 거죠. 보통 유통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와 변수가 재고일 텐데 사다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안 사가면 그 내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데 이거는 주문 받아 놓고 그때 도축장에 연락해서 뭐 어느 정도 물량입니다라고 하면
뭐 중간에 재고 남을 일도 없고 딱 좋겠는데요. 고민이 뭐래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신선식품이 가장 고민하는 게 하루 이틀 지나면 안 신선해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신선식품은 재고 예측이 중요하고 수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날마다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여기는 사람들이 굳이 예측하지 않고 네. 주문 들어오는 것만 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어젯밤에 주문을 해서 오늘 새벽에 배송을 해줘야 되면 어젯밤에 계란이 주문 들어왔다고 해서 저 농장에다가 지금 빨리 보내주세요 해봐야 늦으니까 대충 요만큼 주문 들어올 것 같으니 미리 주문해서 와야 되니 이게 맞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거는 한 3, 4일씩 소비자가 기다려주면 주문 받아서 도축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가 봐요. 그게 유사한데요. 예. 그런데 그때마다 그 날짜마다 또는 뭐 기후, 뭐 비가 오거나 또는 뭐 트렌드에 따라서 그 예측 수요가 조금씩 바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2016년부터 네. 830만 톤의 삼겹살을 팔았잖아요. 삼겹살 판 거 치고는 굉장히 많이 팔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쌓여서 그날 뭐 얼마나 들어올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나름의 자동 발주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문은 모으기도 하지만 추석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빨리 삼겹살을 좀 받으면 좋으니까. 먹고 싶어. 그래서 이제 미리 고기를 주문해 놓는 거죠. 사실 이분들도 정육을 하기도 하지만 일단 고기를 미리 주문해 놔야만 하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고기를 너무 많이 썰지도 않고 너무 적게 썰지도 않는 정도의 수준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갔냐면 원래는 초신선 삼겹살 돼지고기만이었는데 지금은 닭고기도 하고 쇠고기도 하고 달걀, 우유 사실 아주 유사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느 날 먹는지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네. 얘기 들어보니까 추석 마지막 날에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하던데 이제 보면 고생했으니까 가족끼리 외식하잖아요. 그럼 요때 맞춰갖고 수요 예측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주문이 너무 많이 왔는데 물건이 없어도 못 팔면 사장님은 너무 억울한 것처럼 수요를 딱 맞춰서 재고도 안 남고 수요도 맞출 수 있게 하는 노하우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정육가의 경쟁력이고요. 이 스타트업 창업하신 분은 고기 전문가였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분은 그 카이스트에서 네. 응용 수학을 전공한 공대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딱 수학적으로 썬다는 농담도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 김재현 대표가 사실은 성공한 요즘 성덕이라고 표현하죠. 그 성공한 덕후라고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고기 마니아. 네. 특히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유학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미국 가기 전에 한국 삼겹살 많이 먹고 가야 되겠다 해서 도축장에 직접 가서 여기 고기 마니아 분들은 도축장 직접 가서 고기를 사서 먹기도 하니까 네. 정말 많이 사왔는데 고기가 남더라는 거예요. 한 20kg 사오니까 혼자서 먹기엔 무리인 거죠. 작은 양은 안 파나 봐요. 그 작은 양은 안 팔죠. 사실 도축장 가면 일단 도매상하고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주변에 막 나눠줬는데 역시 산지 직송이 제일 맛있다. 그래서 주변 반응이 워낙 좋아서 유학 가기 전에 그래 고기를 좀 팔아볼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이제 김재현 대표는 원래 그 대학 시절에도 카이스트 창업을 많이 하니까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그 왜 자연어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는 그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기계가 그런 기술을 개발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해보자. 여서 그 도축장 근처에 아파트 빌려갖고 거기서 아예 그냥 현지 산지 직송하는 형태의 고기 파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게 네. 대박이 나면서 자 유학이고 뭐고 일단 고기를 팔아보자 한 게 지금까지 온 거죠. 유학 안 가고. 아니 이렇게까지 성공했는데 이게 스타트업으로 보면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 제품이 시장이 원하는지를 네. 탐지하고 알아내는데 사실은 어떤 스타트업은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스타트업은 끝내 못 알아내기도 하는데 네. 이분의 경우에는 창업하자마자 곧바로 대박이 터졌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원래 창업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 성공을 했다는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익이 좀 납니까? 이 회사가? 안타깝게도 아직은 이익은 안 나요. 이익이 안 나면 이 회사는 앞으로 계속 우리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투자자들이 투자금 계속 되는 기간 동안만 가능한 거니까 네. 우리는 괜히
에이 신선 육의 입맛만 높아졌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편리하고 맛있는 서비스를 경험해 보면 예. 이런 생각이 들죠. 좀 안 망하고 그러니까요. 투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드는데 그런 스타트업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신선식품 플랫폼의 경우에는 그 비슷한 궤적을 그리는데 일단 투자를 받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특정한 식품군 안에서 1등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네. 그게 야채다. 아니 야채에서 우리 뭐 A라는 플랫폼이 1등, 아니면 뭐 고기다 그러면 정육각이 1등. 네. 그래서 일단 1등 시장을 먹고 그런 다음에 다른 시장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 데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를 감수하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제까지는 가능했어요. 이제까지는 스타트업 씬이 투자를 잘 받는 시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켓컬리 같은 뭐 신선식품 유통회사 또는 정육각도 대표적이고요. 네. 이런 회사가 지금 2016년부터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고 그런데 그때 정육각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게 그게 정육각이 대기업의 계열사인 초록마을을 인수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거기는 동네마다 있는 오프라인 상점이죠. 맞아요. 네. 예. 전국적으로 매장이 400개쯤 된다고 하는데 이걸 갖고 있으면 뭐가 좋냐면 일단 전국적 유통망이 일순간에 확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정육각도 어쩔 수 없이 서울과 경기권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전국망으로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고 두 번째는 각 오프라인 매장에서 거기서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시킬 수 있으니까 D2C 하기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거점이 생기니까. 제가 한번 그 올리브영 소개해드렸는데 네. 올리브영도 도심에 있는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해서 당일 배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이 아니라 일종의 물류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초록마을에 있는 전국의 400개 매장도 정육각한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거는 올해 2022년 3월에 인수를 했는데 올해 3월이네요. 네, 올해 3월이니까 예. 한 반년 됐죠. 얼마에 인수했어요? 900억 원이었거든요. 초록마을을. 네, 그리고 전체 지분을 거의 다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정육각이 2021년 기준으로 400억 원인데 그런데 이 초록마을은 매출이 2천억 원이에요. 초록마을 자체로는 흑자가 좀 납니까?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정육각 같은 회사가 등장하면서 예. 잘 나가다가 2018년, 19년부터 힘들어졌죠. 네, 힘들어진 회사를. 그렇죠.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대상그룹 거였거든요. 원래 대상그룹도 사실 이거를 이제 한겨레한테 인수를 했었던 거였는데 예. 잘 나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온라인 유통으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초록마을은 이른바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죠. 네. 그런데 정육각이 인수를 하면서 이걸 해내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이제 다음 성장 터닝 포인트를 잡았구나. 네. 그럼 돈을 더 투자해줘도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인수합병의 이제 장점인데 덕분에 그 초록마을 인수했던 초록마을 인수하는 자금도 네. 원래 정육각한테 투자했던 회사들이 많이 돈을 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했던 사람이 이런 거죠. 처음 돈 받기 어려운데 한 번 돈을 달라고 해서 받은 사람한테는 네. 더 받기가 비교적 쉽죠. 투자 끊으면 회사 망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내 원래 돈도 친구도 들어갔으니까. 돈 빌려주고 나서 두 번째 돈 빌리기는 좀 더 네. 쉽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규모를 키울수록 투자자들도 그래 기존에 넣었던 돈이 아까우니까 더 투자가 되는데 초록마을 인수권은 굉장히 좋은 이벤트예요. 왜냐하면 마켓컬리나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회사들도 네. 이 회사 투자해서 이제 초록마을 인수하려고 했었거든요. 경쟁에서 정육각이 이긴 거죠. 그렇군요. 온라인에 특화된 유통 기술을 기존 오프라인 상점망에다 적용을 해서 둘 다 흑자를 내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게 관건이라 이거겠죠, 그죠? 고기는 야채 싸 먹어야 되잖아요. 예. 네, 초록마을 인수해서 정육각하고 고기하고 야채 같이 먹어야 하는 거여서 네. 지금 이제 6개월 됐으니까 이제 2단계 정도 되면 그 어떤 시너지를 내고 같이 물리적 결합 정도 하는 단계쯤 되거든요. 쉽게 예. 얘기하면 그 식탁 위에 고기 하나, 야채 하나가 올려져 있는 단계 정도. 이거 같이 쌈 싸 먹어야 되는 단계가 앞으로 이어질 단계입니다. 그러게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고기만 팝니다. 저희는 고기에 특화돼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고기만 팔면 고기는 잘 팔겠네 싶어서 몰려서 가서 우리가 뭐 사 먹기도 하고 하는데 확대되고 점점 더 회사가 커지면 결국은 기존 슈퍼마켓과 똑같이 모든 걸 다 파는
그럼 뭐가 특화인가 이런 생각이 또 다시 들 수밖에 없는. 그게 사실은 요즘 신선식품 유통 플랫폼이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어떤 플랫폼의 경우에는 화장품 판다고도 하잖아요. 예. 가전도 팔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버티컬이라고 하죠. 그 특정 군에서 1등을 못했는데 제품군을 확대하면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야 다 파는데 뭐 그렇게 싸지도 않고 특화도 안 됐어인 거고 특정 플랫폼이 특정 버티컬 섹션에서 1등을 하면 1등이 다른 것도 집어삼키려고 하네라는 인식을 주고 그러니까 고기 사러 온 김에 화장품도 사시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네. 좋으면 됐죠. 맞아요. 네. 그런 정유가 화장품 예를 들면 그러면 뭐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가 자주 방문할 맞아요. 수 있는 네. 뭔가를 만들면 그거 자체가 그냥 경쟁력이거나 그게 기업 가치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한 플랫폼들이 최근에 예. 한계에 부딪혀서 투자를 못 받고 좌초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한 그 수산물 유통 플랫폼이 결국 폐업했는데 그게 이제 투자를 못 받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뭐 회를 바로 하루 당일에 배송해 줍니다라고 하는 꽤 그래서 신선한 네. 돌풍을 일으켰던 회사라면서요. 맞아요.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심지어 누적 투자금도 170억 원이나 받았으니까 예. 상당히 투자를 받는데 성공했는데 새로운 투자를 못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해당 이게 수산물 유통 플랫폼 시장 안에서 1등을 못한 거죠. 네. 거기엔 다른 플레이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플레이어한테 밀리면서 그러면서 1등 못한 도태되는 플랫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1등만 남는 신선 유통식품 플랫폼들 사이에서 그런 시장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건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협력업체들한테 대금 지불도 해야 돼서 이런 회사도 또 유통회사라 망하면 여러 사람들이 피해 볼 텐데. 대금 지급 이 해당 회사의 경우에는 40억 원 이상 못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피해가 속출하겠죠. 네. 소비자들한테 회값은 받고 산지의 회값은 아직 못 준 아직 못준 상태에서 거죠. 네.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돈 안 남고 맞아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이었나 보네요. 그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산지에서 한 3만 원 정도 하는 회를 한 5천 원 정도 배달비 받아서 3만 5천 원에 소비자가 딱 받으면 소비자는 딱 좋은데 문제는 직원 월급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 마케팅비를 너무 많이 써요. 아시다시피 이런 신선식품 유통 플랫폼 써보면 처음 거래하거나 뭐 두 번째 거래하면 처음에는 100원이에요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이런 마케팅비의 출혈 경쟁이 누가 이기느냐의 어떤 그 비용 어디서 치킨 게임을 나오느냐가.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힌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